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창가에 서 있는 강도연 회장의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창에 닿아 있네요. 7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강도연은 매일 아침 이렇게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는 게 일과처럼 굳어졌죠. 뒤돌아선 강도연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에 머무릅니다. 작은 액자 속에는 7살 때 실종된 딸 수진의 사진이 담겨 있어요. 까만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입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걸어가 액자를 손에 들고 살포시 어루만집니다. 수진아, 좋은 하루 보내렴. 매일 아침 그가 딸에게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후 강도연의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죠. 이중의 상실감은 강도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도 다소 엄격했던 그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어요.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서실장 정우석이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인 사람이네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이사회 미팅이 있으시고 오후에는 새 가정부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 가정부,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군. 강도연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부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났죠. 정우석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이번 분은 경력도 풍부하고 평판이 좋습니다. 이름은 한서윤 씨, 41살이십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의 초인종이 울립니다. 단정한 차림의 한서윤이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정우석이 그녀를 맞이하고 저택 내부로 강도연이 있는 서재로 안내합니다. 회장님, 새 가정부 한서윤 씨가 왔습니다. 한서윤은 공손하게 인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서윤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합니다. 내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많이 필요하오. 단순한 가정부 일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도 도와야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소? 한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저택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될 거요. 정우석이 방을 안내해 줄 겁니다. 한서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서윤이 강도연의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강도연의 아침 식사부터 약 챙기기, 집안 청소, 빨래, 저녁 식사 준비까지 모든 일상이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죠. 강도연은 예상대로 까다롭고 날카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식사는 정확히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나와야 했고 밥의 온도부터 반찬 배치까지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어요. 약은 식후 30분 내에 정확한 용량으로 준비되어야 했으며 집안 구석구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이 화병 위치가 어제와 다른데? 강도연이 거실의 화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불과 3cm 정도 옮겨진 것뿐인데도 그는 단번에 알아챘죠. 죄송합니다. 청소하면서 옮겼나 봅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한서윤은 조용히 화병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전의 가정부들이라면 이런 세세한 지적에 짜증을 내고 곧 떠났겠지만 그녀는 항상 침착했습니다. 강도연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이해하고 그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기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커피는 쓴맛이 강하게, 설탕 없이, 우유는 딱 30분만, 목욕물은 42도, 베스타월은 따뜻하게 데워서, 신문은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순으로 정리해서 한서윤은 이 모든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한 번만 들어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점이었죠. 마치 강도연의 취향과 습관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서윤이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각 책들을 정돈하는 모습이 어딘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죠. 서윤 씨, 네, 회장님. 차 한 잔 부탁하겠소. 서윤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녹차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연은 놀랐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차가 녹차라는 걸 미리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윤이 준비한 녹차는 강도연이 좋아하는 농도와 온도로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윤은 서재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강도연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도연과 그의 아내, 그리고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소녀가 바로 실종된 강수진이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쩐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가족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서늘한 가을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살랑이는 저녁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강도연의 건강 상태가 최근 며칠 사이 조금 악화된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밤에 숨이 가빠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서윤은 무심코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였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 마치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라라라 꿈나라로 가자, 라라라 우리 아가 잘 자라. 서윤은 흥얼거리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이 노래가 어디서 들었던 것인지, 누가 불러주었던 것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강도연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들려온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며 깜짝 놀라 굳어버렸어요. 그 노래는 바로 그와 아내가 어린 수진이를 위해 직접 만들어 불러주었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들만의 특별한 노래였죠.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한서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 입구에 서서 그는 설거지하며 여전히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는 서윤을 지켜보았죠. 그 노래 어디서 배웠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 회장님, 놀라셨겠네요. 이 노래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강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 아마 어디선가 들었을 테지. 내일 아침 식사는 7시 30분으로 늦춰주시오. 회의가 있어 늦게 출발할 예정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회장님. 강도연이 주방을 떠난 후 서윤은 멈췄던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강도연이 그 노래에 그토록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그 노래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그 안에는 어린 수진의 생일 파티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촛불을 끄기 직전 강도연과 아내가 함께 그 자장가를 불러주던 순간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강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강도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도연은 한서윤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습관까지 유심히 살펴보았죠. 특히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작은 습관들에 집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강도연의 시선을 느꼈지만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저 그가 새로운 가정부에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노래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의 파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려 하는 듯 했지만 온전히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저녁 8시 저택은 평온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돌아와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주방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서윤은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강도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깨진 커피잔과 갈색 액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윤은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도연은 말을 하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러나왔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고 왼쪽 어깨와 팔로 통증이 번지는 듯 그곳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장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우선 강도연의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었고 재빨리 그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약간 올려주었죠.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지금 119에 연락할게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서윤은 한 손으로는 강도연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다른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약했어요. 응급의료팀에게 정확한 상황과 주소를 전달한 후 그녀는 즉시 정우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 실장님, 회장님께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119 불렀으니 빨리 와주세요. 서윤은 강도연의 머리 밑에 쿠션을 받쳐주며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눈을 떠주세요. 강도연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처럼 친숙했죠. 진 강도연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서윤이에요. 한서윤.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갈 거예요.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서윤은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증상이 지속되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강도연의 평소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까지 모두 말해주었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강도연을 실었고 서윤은 그를 따라 구급차에 탔습니다. 정우석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출발한 후였고 그는 자신의 차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도연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그를 진찰하는 동안 서윤은 대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강도연이 자신을 수진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서 심각한 손상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우석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회장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의자에 앉아 강도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병실 의자에서 졸고 있는 서윤에게 머물렀죠. 그 순간 강도연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강수진과 닮아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강도연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몸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서윤은 그의 모든 필요를 더욱 세심하게 살폈고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식단과 약 복용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오늘 아침은 죽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끓였어요. 서윤은 식탁에 죽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서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식사도 함께 테이블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가기 전 습관적으로 숟가락으로 국물을 3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은 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강도연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죽그릇을 놓치기 직전 서윤이 재빨리 받아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금 본 서윤의 습관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7살 수진이가 밥을 먹기 전 항상 국물을 3번 저은 후 첫 숟가락을 먹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이구, 우리 수진이는 왜 항상 국물을 3번씩 저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엄마. 아내와 수진이의 대화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항상 첫 입을 먹은 후에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어른들도 따라하지 않는 특이한 습관이었습니다. 강도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는 말없이 서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실 지금껏 그녀의 외모가 수진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린아이였고 서윤은 41살의 성인 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매와 미소에서 어렴풋이 어린 수진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지 않으세요? 강도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12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 고아원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죠. 강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것은 7살 때였어요. 만약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었다면 그의 머릿속에 불가능해 보이던 가능성이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셨군요. 네, 17살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독립했습니다. 특별한 가족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강도연은 식사를 마저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재에서 쉬겠소.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은 1시간 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강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작은 머리핀, 색연필 세트,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의 조각까지.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그녀의 7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의 미소와 수진의 미소를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가 웃을 때 접히는 모양이 똑같았어요. 강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수진이니?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서재로 정우석을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 실장,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네. 정우석은 강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바로 직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네, 회장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정우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한서윤 씨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해주게. 특히 그녀가 자란 고아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네. 언제 그곳에 들어갔는지, 어떤 상황으로 입소했는지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게. 정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회장님 무슨 의심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그녀의 습관, 행동 방식 모두 우리 수진이와 닮아 있어. 게다가 그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 정우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한서윤 씨가 영애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수진이가 지금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 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윤 씨가 모르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네. 확실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정 실장,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서윤 씨는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되네. 정우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석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서윤이 자란 고아원을 찾아내고 직접 방문하여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보았죠. 동시에 서윤의 과거 행적, 학교 기록, 취업 이력 등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석은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강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한서윤 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강도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게. 한서윤 씨는 34년 전 정확히 강수진 영애님이 실종된 그 해에 서울 외곽의 세빛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고 심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라고? 어디서 발견되었나? 경기도 양평 부근의 국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어 추정 나이를 기준으로 서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네요. 강도연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날 그녀는 강도연의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양평으로 가는 국도였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수진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석도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아원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서윤 씨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 작은 토끼 모양 브로치였다고 해요. 강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브로치는 수진의 7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무척 아끼며 항상 지니고 다녔죠. 브로치는 지금 어디 있지? 아쉽게도 서윤 씨가 고아원을 떠날 때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아원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 사진을 구했습니다. 정우석이 내민 사진 속에는 10살쯤으로 보이는 서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깃에는 분명 토끼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이 더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자. 서윤 씨가 모르게 샘플을 채취할 수 있겠나?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컵이나 칫솔, 머리카락 등으로 가능할 겁니다. 비밀리에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이틀 후 정우석은 서윤이 사용한 물컵과 빗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DNA 검사 기관에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했죠. 강도연의 DNA 샘플과 비교하여 부녀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기간 동안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에게 중요한 장소를 보여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 강도연은 한서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 외출하지 않겠소? 하루 정도는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군. 서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이 그녀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저와 함께요? 하지만 건강 상태가 걱정 말게 의사도 가벼운 외출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정우석이 운전해 줄 걸세.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강도연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장소를 방문하려 하네.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 1시간 후 강도연과 서윤은 정우석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고 마침내 대형 놀이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드림랜드라고 쓰인 화려한 간판이 그들을 맞이했죠. 놀이공원이었군요. 서윤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렇소. 30년도 더 된 오래된 곳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지. 나도 오랜만에 찾아왔네. 정우석이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지팡이만으로 충분하네. 천천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놀이기구들과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광경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회장님, 왜 하필 놀이공원에 오셨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었소. 수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강도연의 실종된 딸에 대해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놀이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강도연은 의도적으로 특정 경로를 따라 서윤을 안내했어요. 그들이 놀이공원 중앙광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무엇이?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없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전에도 와봤던 것처럼요. 강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고 마침내 그들은 커다란 회전목마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목마들이 음악에 맞춰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에 가득했죠. 서윤은 회전목마를 바라보며 갑자기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맺혔어요. 서윤 씨, 괜찮소? 강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회전목마에 고정되어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 하얀 목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 아빠랑 여기서 탔던 기억이.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말에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회전목마의 하얀 말, 그건 수진이가 항상 타겠다고 고집했던 것이었어. 매번 와서 같은 말만 탔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다란 손에 이끌려 회전목마로 달려가는 어린 자신의 모습, 하얀 목마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다정하게 미소 짓는 젊은 강도연의 모습. 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순간 정우석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읽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치, 99.9999% 일치. 강도연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4년간의 기다림과 슬픔, 그리고 이제 찾아온 기쁨이 담겨 있었죠. 수진아, 내 딸 정말 너였구나.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 강도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3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감동적인 장면이라 생각하며 지나갔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정우석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서 물러나 그들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은 놀이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4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의 저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서윤, 아니, 이제는 강수진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의 방은 더 이상 가정부의 작은 방이 아닌 2층의 넓은 주인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새롭게 걸렸고 강도연은 수진을 위해 오랫동안 보관해온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 보여주었죠. 수진은 매일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중에 어린 시절 꿈을 꾸고 깨어나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도연이 항상 곁에서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죠. 아버지, 이건 제가 5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수진이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었어. 이건 우리 가족을 그린 거였지. 수진은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툴게 그려진 세 개의 인물화에는 아빠, 엄마, 수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정성껏 그려진 가족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도연과 수진은 법원에 가서 공식적인 가족관계 확인과 함께 이름 변경 신청을 마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 자료들, 그리고 고아원의 기록들을 통해 그녀가 실종되었던 강수진임이 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34년간 한서윤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이 이름은 제게 또 다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내 인생의 일부였던 서윤이라는 이름을 존중해.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결국 그녀는 강서윤으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되찾고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서윤이라는 이름도 함께 간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그녀의 두 삶, 두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고 포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도연과 강서윤은 처음으로 회장과 가정부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준비한 특별한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서윤아,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강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수진이든 서윤이든 모두 저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강도연은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구입해둔 와인이야. 언젠가 내 인생의 특별한 날에 함께 마시려고 34년간 보관해왔지.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된 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윤 재단을 만들어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기억을 잃고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강도연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음 주말 아버지와 딸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서서히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벤치에 앉았죠. 강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 어때?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기적이니까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도 기적이야. 이제 남은 생애를 내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한강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과 서윤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찾은 아버지와 딸.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것입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함께 좋은 하루 보내자. 내 아버지. 매일 좋은 하루를 함께 보내요. 한강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게 빛났습니다.